처리하는 거 그런 거 못 처리하면요 한 4일 5일 지나면 메일이 뭐 200통 오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3시면 와요. 그래서 여기 저희 랩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마 싫어할 거예요. 저거 3시에 올 텐데 내가 지금 자취방에서 누워있어요. 알지만 그런 니즈를 알지만 그러니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공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한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어저께 유성원 씨는 들으셨고 2명 들었는데 미래학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우리가 설계하고 디자인해 나간다가 핵심 축이었는데 그건 좀 제가 질문도 하고 했지만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바라는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각기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저도 틀리고요. 같은 교수님들도 다 틀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머지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를 갈 수 있느냐.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겠죠. 어떤 사회적인 이슈, 뭐 정치적인 이슈, 어떤 경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친환경. 그래서 전기차. 저는 전기차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은 얘기가 틀릴 것 같아요. 땅덩어리 좋은 우리나라는 대혼란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지금 현재도 이제 규정이 생겼죠. 법적인 규정이 생겨서 파킹랏 몇 개당 한 개는 뭐 전기차 충전소를 해야 돼요. 우리 집 지금 저희 구미에 있는 집 거기가 한 동짜리 아파트인데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충전소를 2개를 배치를 해놓고 차를 대는데요. 우리 집에는 테슬라 한 대만 있어요. 전기차. 근데 파킹값이 2개 있고 그것 때문에 거기다 주차를 못하고 밖에 나가다 주차를 하고 요즘 얼잖아요. 눈이 왔어요. 걱정돼. 내일 아침에 와이프도 안 올라갈 거고 그래서 밤에 나가가지고 빈자리 있나 보고 빈자리 있으면 팍 대고 막 그런 뭐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리고 거기는 전기차가 우리나라보다 보급률이 더 낮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거기는 가스가 엄청 싸요. 만땅을 넣으면 풀충을 하면 그냥 풀충이 아니죠. 하여튼 만땅을 넣으면 2만 원, 3만 원이면 해결되니까. 우리나라는 엄청 비싸니 그리고 또 싱가포르는 더 비싸더라고요. 유럽도 더 비싸고. 근데 일단은 그런 충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가 풀충을 했었을 때 가는 거리를 물론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금방 그런 기술은 발전하겠지만 과연 그럼 우리의 90%가 전기차를 운행을 한다. 그 인프라를 순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하고요. 또 반자율주행 모드라고 차에 적용이 돼 있잖아요. 이제 곧 자율주행 지금 테스트도 하고 있고 상용화 될 텐데 반자율주행 모드 자동차를 제가 올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편해요. 운전하는데 들어가는 스트레스가 100이었다고 하면 지금 한 60도 안 되는 거예요. 반자율주행 모드 놔두고 고속도로일 경우에 고속도로를 운행을 하면 저 그 안에서 별사 합니다. 카톡 보내죠. 메일 확인해서 메일 보내죠. 뭐 하물며 그 안에 청소도 해요. 에어건을 막 청소도 해요. 근데 자율주행 모드로 갔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저께도 질문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 근데 어제 강의하신 분의 생각으로는 어떤 우리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보잘것없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라도 같이 동반선장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는 얘기. 근데 저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모드 자동차를 우리가 다 타고 다닙니다.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다 타고 다녔는데 제 차에는 저 혼자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차에는 저보다 어린 3명의 친구가 타고 있어요. 근데 통신을 하잖아요. 나 일로 끼어들 거야. 일로 갈 거야. 그럼 넌 멈춰. 난 갈 거야. 그럼 통신 5G로 통신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6G가 나올 더 많은 통신 기술, 벨로시티가 더 발전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있습니다. 제 자동차는요. 저를 지켜줘야 되는 의무예요. 제가 판단하고. 이 자동차는요. 여기 타고 있는 탑승자를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을 하겠죠.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렉이 걸린다거나 뭐 그런 불가피한 사고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저 되게 등골이 오싹했거든요. 여기를 살린다. 왜? 나보다 젊고 3명의 사람이 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차가 저를 버리게 되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대에 지금 10년째고요. 이제 내년이 11년 되는데 여기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많은, 그러니까 다는 아니죠. 대부분의 연구 개발을 종사를 하는 어떤 공학 베이스나 과학, 특히 그냥 자연과학은 더 심해요.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계속 발전을 시키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AI, 공장자동화 엄청나게 구전했고요. 우리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1차는 농경사에 수렵 채취를 하다가 우리가 작물을 키우고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사회가 됐다가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1990년도 즈음이에요. 제가 9학번인데 그때 정보화 사회가 막 들어와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뭐 그런 동감이나 그런 영화에서 봤던 뭐 온라인 채팅, 천리안, 뭐 하이텔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정보화 사회가 되어버렸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돼 있는데 그런 자동화 시스템은 벌써 구축이 돼 있으나 지금 노력하는 건 뭐냐면 기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저는 반문합니다. 기업주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도 애들이 취업난에 이렇게 허덕이는데 그러면 우리 일자리는 더욱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 인간을 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이 구전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면서 이 토픽을 정했는데 내용은 그런 식으로 막 가지 않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할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시스템이나 제품을 개발을 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될까요? 몰라. 그쵸.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강의를 학생들하고 하다 보면 어떤 일부의 학생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강아지를 위한 디자인도 있고요. 우리 고양이를 위한 디자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보면 디자인이라는 거는 아트하고는 틀린 개념이라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아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자유롭게 상상해서 표현하고 하는 거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어떤 강아지를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 그럼 강아지가 돈을 내고 삽니까? 아니죠. 강아지는 돈 내고 사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펫기버가 돈을 내고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기에 우리 이쁜 강아지한테 옷을 입혀놔서 마음에 들면 사는 거죠. 사실은 강아지들은 옷을 입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강아지들은 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눈 오면 강아지들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게요, 강아지들이 좋아해서 그런 게 발이 싫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인간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고요. 인간들의 지갑을 열어서 돈을 쓰게끔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인간을 위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멀리도 또 안 보여.
제 소개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토론이 상황이거든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주거환경학을 했고요. 주거환경을 하면서 가구 디자인에 너무 흥미를 느껴서 제가 좀 대책이 없거든요. 어저께 첫 강의 하셨던 그 위원님께서 미래혁신위원회인가 위원님께서 기자로 계실 때 어떤 미래학자를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나 이거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다 놓고 하와이를 갔다. 그리고 80세에 자기를 돌아봤을 때 야 5년 동안은 잘 놀지 않았냐 그래서 후회 안 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무모하지만 학생들하고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이게 뭐 기업체 분들이 거기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냥 가구 디자인이 좋아가지고요. 가구 1, 2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수업은 없어요. 근데 1을 또 들어간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박영순 교수님께서 저희 지도 교수님 박영순 교수님께서 너 수강 시험 잘못했다. 왜요? 야 전공 선택 1, 2를 다 들었는데 너 1도 수강을 했더라. 근데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냐? 저는 그랬죠. 저 1번 선택으로 한 번 더 들으려고 왔는데요. 그게 너무 가구 디자인이 너무 재미있어서 1, 2, 1을 듣고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나는 졸업을 하면 가구 디자인을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서 가구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근데 배운 건 그렇게 많지 않아. 지식도 많지 않아. 그래서 야 그러면 유학을 가고 싶은데 어느 나라를 가면 가구 디자인을 더 제일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럼 알아봐야 되잖아요. 정보화 사회인데 알아봐야 돼.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제 머릿속에 뭐였냐면 가구 그때까지만 해도 가구 그러면 이태리 가구였어요. 지금 뭐 스칸디나비아 가구도 있고 되게 많은데 이태리 가구예요. 그럼 이태리를 가야지. 그래서 이태리 어학원을 딱 끊었습니다. 졸업하기 3개월 전에. 그래서 이태리 어학원 가서 뭐 관사니 뭐니 이태리어는 6가지 성수 변화를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힘든데 다행히 수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익히면 말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이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예 2, 5, 5까지만 배웠지. 안 했죠. 왜? 나 3개월 뒤면 이태리 유학 갈 거고 이태리 유학 가면 한국에서 부르자면 나 안 올 거야. 애들하고 환송 파티를 해. 여기랑 빠이빠이 파티, 여기랑 빠이빠이. 근데 현재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미안해, 나 가. 통보하고 갑니다. 근데 밀라노를 가야 돼. 왜? 이태리 그러면 로마도 있고 밀라노도 있고 뭐 피렌체도 있고 베네치아도 있고 토론토도 있고 토론토랜다. 캐나다인데 뭐지? 토이노. 뭐예요? 여하튼 서부에 그 자동차 도시가 있는데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는 로마 그럼 관광도시지 밀라노 그러면 상업도시 밀라노 가야지 거기 가면 패션도 엄청 흥했을 뿐더러 거기 가야지 갔어요. 가서 어학원을 등록을 하고 이제부터 알아봐야지 알아봤더니 밀라노에는 가구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어요. 있긴 한데 그게 이름 없는 제대로 배우려면 밀라노 푸어리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그건 안 돼요. 멘붕인 거예요.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투토 에우로페오 디 디자인이라고 인스티튜트죠. 그 유러피언 디자인 인스티튜트이 로마하고 밀라노에 있는데 거기에 편입을 합니다. 편입을 하는데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가면 가구가 있고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과에도 이게 교집합으로 가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얘기를 지금까지도 안 쓸 거예요. 그냥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디자인과를 가서 왜냐면 여기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 제가 썼던 걸 계속 울거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왜 프로덕트 디자인, 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얘기를 안 하고 걔네들은 디자인이라고 표현할까? 그게 너무 배우고 싶어서 거기를 들어가서 도무스 아카데미에 가서 석사를 하고요. 거기서 이제 가구의 꿈은 적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배우고 2004년도에 삼성전자 갈까 LG전자 갈까 그러다가 그때만 해도 비슷비슷한 상황이에요. 한 2006년도에 보르도 TV를 삼성에서 빡 내는 때쯤에 역전이 됐고요. 삼성에서 오셨죠? 예, 삼성 네. VD 출신이요. 그러세요? 예. 제가 경쟁사라고 얘기해도 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나와서 경쟁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경쟁사라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뭐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LG전자를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는 차에 2010년도에 제 자신이 너무 정치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이 그냥 스타일링에만 너무 치중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내가 배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홍익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요. 박사를 받자마자 국문과대학교로 위배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위배를 가서 지금 10년간 학생들하고 열심히 학생들하고 같이 열심히 놀고 프로젝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쳐지는 동안 다른 얘기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감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감성,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감성은 어떤지 한번 여쭐게요. 감성이 어떠십니까? 감성이 삼성. 감성이 그냥 노멀한데요. 하이하지도 않고 로우하지도 않고 그렇죠. 예. 감성하고 우리가 감정하고 되게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감성인지 감정인지도 잘 모른 채 어떤 매체에서도 마찬가지. 감성하고 감정은 굉장히 헷갈려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감성이 감정인 줄 알아요. 근데 감정은요. 감정은 우리가 압니다. 자, 감정은 뭐냐? 희노애 락에 걸립니다. 나 지금 저 지금 사실은 경영대에 있고 지금 화가 나요. 우리 집주인이 집을 판대요. 저한테 거짓말하고 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되게 난처하고. 근데 여러분들 만나니까 좀 수고로 들고, 그리고 또 밥 먹으면서 막 혼자 컴다운 그러면서 좀 이렇게 누르고. 감정은요,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 알아요. 그리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막 너무 화가 났는데 내가 좋아하는 뭘 본다든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잠깐 눈을 감고 묵상을 한다든가 조절이 가능해요. 감정은 그러면 동기라는 게 있어요. 동기는 뭐냐면 모티베이션인데 우리가 뭘 하는 어떤 태스크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내 신체적인 거예요. 내 신체 생리인 거.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 그래서 계속 밥을 먹고 싶어. 그렇죠. 잠을 안 자면 졸려요. 그래서 잠을 자야 풀려요. 그런 것들이 동기고요. 그리고 느낌. 괜히 불안한데. 뭔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토탈리 합쳐져 가지고 감성을 형성하는데요. 감성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쏘쏘 그 정도지 감성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시스템들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딸려 있습니다. 그거를 잘 캐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그런 능력이 탁월한 거는 뭐냐?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여러분들 디자인 싱킹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디자이너의 감수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현이 가능한 기술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 내놨을 때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프로세스가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인데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인데 디자이너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게 디자이너를 데리고 오는 게 디자인 싱킹이라서 디자이너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들은 습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관찰을 하고요. 언제나 물음표를 듭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한 22도, 3도 정도 됐는데 왜 삼성에서 오신 선생님은 왜 아직도 저 한 영하 10도, 11도에 견딜 수 있을 만큼 두께 저걸 입으셨을까? 추우신가? 여러 가지 별의별 걸 다 하죠. 저는요, 운전하면 네? 삼성 색깔입니다. 애사심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거 녹음 좀 해가지고 좀 삼성 퇴사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요?
예? 아니 그냥 재미로 한번 얘기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런 호응 좋습니다. 예. 저희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제가 한 10분을 얘기해도 넌 떠들어라 나는 뭐.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초점은 여기 있어요. 저한테 초점이 안 맞죠. 저 알거든요. 저는 보고 있어요. 무서우니까. 무섭진 않아요. 하여튼 뭐 하다가 있거든요. 뭐 하다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냐? 그런 관찰을 많이 해야 되고요. 저는 운전하면서 새로운 차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볼보에서 전기차를 내놨는데요. 그 CI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 짝퉁인지 중국제인지 막 찾다가 볼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차들이 나오면 운전하고 있으면 다 사진을 찍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올 텐데 굳이 또 사진을 찍고 싶어요. 멋있는 사람 지나가면 계속 봐요. 저 사람은 저 멋있는 수트는 어느 브랜드? 저거는 얼마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복장을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사람들에 대해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디자이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이 무엇인가 앞서서 간략하게 디자인 스토리에 대해서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벌써 한 30분이 갔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8세기 말 1700년도 후반에 영국에서 개발한 게 증기기관이죠. 증기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면을 짜고 방직을 하는 데 많이 쓰였는데 18세기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그전에는 공예품 그리고 물론 공예품이 나오겠지만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디자인이라는 거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출발을 했다. 지금은 소량 생산도 하지만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큰 변혁이었는데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동력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어떤 동력을 어떤 힘이 필요해요? 수력, 풍력, 다 또 인력, 동물, 가축. 그러니까 공장이 도시에 없었고요. 다 도시 외곽에 위치할 수뿐이 없었어요. 물론 공장이 시내에도 있었겠죠. 근데 이때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새로운 부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동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막 올리는 지금까지는 귀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귀족들이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제가 귀족이에요. 근데 귀족도 아닌 것들이 계속 돈을 쌓아가고 저보다 부자가 돼요. 그래서 신흥부자가 생기는데 그 신흥부자를 부르주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부르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프로레탈리아 반대 부르주아. 거기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자사성가해가지고 정말 동망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불을 쌓는 그런 사람들 보고 부르주아 안 하잖아요. 뭐 갑자기 가지고 있었던 시골 땅이 꽉 터져가지고 돈은 많은데 막 이렇게 건방지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부르주아. 그게 바로 부르주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귀족하고 신용부자하고의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모든 값비싸고 좋은 물건들은 다 귀족들 소유였어요. 다 하나씩 만들어. 나를 위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리미티드 에디션. 진품, 가품. 요즘도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게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요. 이 대표님 잘 아실 건데 또 다 아시겠죠. 요 마크 있잖아요. 샤넬백, 샤넬이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한 19년 전에 강매를 한번 당했는데 그때 그 백이 680만 원이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한다고 하니까. 근데 샤넬백도 모자라서 지금은 에르메스. 이제는 이것도 유치하다 이거야. 남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이거 난 싫어. 그래서 에르메스 백 보면 CI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죠. 아는 사람. 3,000만 원. 오. 그런.
그래서 그런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공예품인데요. 그거를 모조해가지고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공장을 통해서 막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대량 생산을 해서 찍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귀족들은 얘네들 나보다 돈도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모조품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유통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이 제품들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갈등이 확 올라와요. 미술사 배우신 분들, 미술사 다 보세요. 디자인사, 건축사, 특히 미술사에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서적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 그냥 우리나라 서적은 어떻게 되냐면 뭐 아르누보가 있었고 뭐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뭐 아르누보, 그 다음에 무슨 양식, 뭐 큐비즘 어쩌고 많잖아요. 봤더니요 이겁니다.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미술 공예 운동이 19세기 말에 펼쳐지는데 다시 옛날 거로 회귀한다 그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면에는 귀족 집단과 신흥 부르주아지아의 갈등이에요. 사돈이 땅 사람 배 아프잖아요. 귀족들 얼마나 배 아프고 안 입었고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하고 존 러스킨 사람을 앞세워서 지금 찍어내는 이런 것들은 모조일 뿐이고 가치가 없고 퀄리티가 낮다. 그래서 옛날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로 회귀하자. 다시 공예를 하자. 왜? 그래야 지네들이 되니까. 그런 가치관이 맞붙어 있는. 그러다가 말로 막 이렇게 하자 한들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안토니오 가우디를 필두로 해서 아르누보. 그러니까 이거 불어예요. 불어인 것 같아요. 아트가 아르, 누보가 누오보. 누오보는 이태리 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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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네상스도 마찬가지. 레볼루션이 르네상스고. 본젤로토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본젤로토 들어보셨죠? 예. 이 대표님 아실 거예요. 본젤로토가 부온 젤라토. 이태리 말. 부온이 조, 젤라토가 아이스크림. 예, 삼성에서 많은 걸 배우고 싶어요. 하여튼 그런 건데요. 이제 하지 말자. 대량 생산으로 저가의 퀄리티 낮은 걸 만들지 말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만들어내니까 어떤 거냐면 따라하지 못할 회개망측한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자연에서 모티브로 얻은 맛, 그런 형상의 어떤 이거 이제 완공이 됐을 거예요. 성 파밀리아 성당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저 갔을 때만 해도 제가 언제 갔냐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대리석 여기 색깔이 틀리잖아요. 여기는 옛날에 건축해 놓은 거고 이제 여기 신축이라 그 컬러가 틀린 거예요. 얘도 이제 몇백 년이 전에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완전히 됐다는데 정말로 따라하기 힘들 막 이상한 괴기망측한 조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거를 반대를 할 수 없으니 디자인들이 이제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다 부흥이 된 거죠. 유럽에서 태어난 유럽에서 발생된 어떤 대량 생산 시스템은요, 사실은 유럽에서 꽃을 못 피웁니다. 꽃을 못 피우고 1910년도 즈음에 미국에서 팍 터트려져. 미국에서 터트려지는데 헨리 포드라고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헨리 포드를 모르시면 포드 자동차를 들어보셨잖아요. 서울에는 포드 자동차가 아직도 몇 대씩 보여요. 근데 북미에서는 거의 못 본 거예요. 타오란가? 타오 뭐지? 그건 본건데. 북미에는 별로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잘 팔지 못해요. 근데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요, 어떤 걸 만들었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장에 가보면 아직도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벨트 시스템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보완을 하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의 기초를 다집니다.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 도축장이에요. 도축장. 소나 돼지를 죽여서 잡으면 여기 작업자들이 쭉 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